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그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뭐 이번 주는 전부 인권 문제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 미국이 북한 문제를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 그런 한 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그 핵을 뺏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를 이제 바꿔놓겠다라는 그런 이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와해시키고 있는 미국, 미국의 목적이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북한 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생각보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그 정치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그 니키 헤일리 대사가 이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서 이제 그 대사직에서 이제 은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대사가 자기가 그 유엔 대사로 하면서 가장 그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북 제재, 이것이 자기가 그 임기 중에 했던 괜찮은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자기는 했고, 전 세계를 하나로 모았다.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북한을 제재를 했고, 그래서 북한이 결국은 비록 그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은 협상장으로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 대화 모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그 떠나는 그런 회고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가 이제 인권이 제일 중요한 이슈처럼 이번에 등장이 됐다고 하지만은 그 뭐 군사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도 미국이 그냥 전방위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그 올 코트 프레싱이라는 거, 그 농구 시합에 때 보면 있죠. 뭐 전방위로 미국이 북한을 코너로 몰아가는데, 미국 상원에서 북한이 미얀마가 이제 버마가 이제 미얀마죠. 미얀마하고 그 군사 협력 관계가 있답니다. 무기도 이제 서로 거래하고, 그거를 하지 못하게 제재 법안을 그 상원에서 이번 주에 또 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이 뭐 조그만 그 구멍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기를 팔아서 돈도 벌고, 뭐 자기 친구 나라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 나라들하고 이제 협력을 하는데, 미국이 그 물샐 틈 없이 다 막는 뭐 이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권 문제가 뭐 12월 10일 그 유엔 인권의 날이라기보다도 뭐 북한이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뭐 가장 열악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 네덜란드의 그 대학 교수가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이름이 그 라이덴 대학교의 렘코 브레커라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 북한이라는 체제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했는데, 공산국가가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공산국가는 자기 개인 소득이 사실상 없는 거죠. 일을 하면은 국가에서 이제 다 가져가기 때문에 뭐 자기 개인 생산수단도 가질 수가 없고, 그래갖고 공동분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은 우리 세금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세금이 있을 수가 없죠. 한 걸 다 내는데 뭐 세금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덴 대학의 렘코 브레커 교수라는 사람이, 북한 사람들은 다 현대판 노예다. 그렇죠. 일을 하고서 자기가 돈을 못 받으니까, 일을 하고 돈 못 받으면 그것이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뭐 사실상 노예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일은 열심히 하더라도 자기한테 돈이 따로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이 다 노예인데, 그렇다고 국민을 관둘 수도 없고, 직장에서도 관둘 수도 없고, 직장에서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고, 뭐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북한 사람 전체가 다 현대판 노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비난을 하는 그런 언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하여간 지금 뭐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 주 미국의 대북 정책은
압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핵 문제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보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이라는 체제가 미국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체제라면은 핵 문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생각할 때 북한이라는 정치 체제는 양호한 체제다.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영국이 핵폭탄 갖고 있는 거 미국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프랑스가 핵폭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미국이 문제 삼은 핵은 체제가 그 미국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체제, 그러니까 반인권 체제라든가 또 위협 체제라든가 이웃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체제가 핵을 가졌기 때문에 핵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핵 문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작년에 그 볼턴 지금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 보좌관 되기 전에 이제 야인으로 있을 때 그 북한 핵을 해결하는 문제가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면은 북한 핵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뺏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체제가 북한을 흡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가 닫히고 있다. 기회의 창을 열어줬는데 그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스티븐 비건이라는 그 대북 특사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볼튼이 이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북한이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만나서 들어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전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한국 국회에서 트럼프가 우리는 북한에게 더 나은 미래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영어로 그냥 읽으면 We will offer a path, 길이죠. To a much better future. 요 문을 열어주겠다. 기회의 창을 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체제가 변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체제가 변화라. 지금 너의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 문을 통과하면은 핵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체제가 바뀌는 것이죠. 기회의 창으로 들어가면은 기회의 창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하고 그 들어간 후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핵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보면은 그 체제를, 심지어는 핵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안 생기는 체제, 그거로 바꾸어 놓는 것이 이제 미국의 목표죠. 그거를 제가 오늘 제목에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목적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이 문으로 들어와. 내가 길을 열어줬잖아. 그리고 기회의 창, 그 말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부 체제를 바꿔라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9월 25일 날 유엔에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 했던 얘기지만은 이제 다시 복습을 해보면은 세계의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가 모든 이에게 가져오는 불행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체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지금 남아있는 사회주의 체제가 몇 개 있습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대표가 북한하고 중국인데 둘 다 레짐 체인지 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사회주의가 모든 이에게 가져오는 불행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트럼프는 반공주의자죠. 트럼프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저항하자고 호소했는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북한 보고 당신네들 체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은 작년도 아니네요. 지금 아직 금년이 안 끝났으니까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기 전에 트럼프가 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북한이 좋은 미래를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김정은한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은 북한을 뭐 한국보다도 더 잘 사는, 한국보다 더 부자가 되는 나라죠. 그리고 Economic and Financial Power, great, 위대한 Economic and Financial Power, 위대한 경제 금융 국가. 뭡니까? 다른 말로 지금 북한은 사회주의 공화국이죠. 북한이 말하기를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인데 Financial Economic Power 그러면 이거는 자본주의 국가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금융국가가 독재국가입니까? 어떤 금융국가가 폐쇄국가입니까? 열려야 됩니다. 민주주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 씨 핵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돈 엄청나게 도와줄 거예요.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경제금융국가, 위대한 경제금융국가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 나라와 한번 보시오. 싱가포르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체제가 그런 체제가 되는 거는 완전히 이건 뭐 통째로 다 변하는 거죠. 레짐이 완벽하게 변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 얘기를 야, 난 당신 레짐 체인지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미국이 북한에게 대한 말 모두는 한마디로 귀결되는 거가 레짐 체인지다는 얘기입니다. 핵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핵을 내려놔도 최근에 또 나왔죠. 북한이 울트라 모던 택티컬 웨폰을 만들어서 실험에 성공하고 그거 갖고 폼을 잡았다라고 미국 뭐 뉴스들 다 나왔습니다. 즉 핵무기가 없어도 다른 무기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핵무기가 없어져도 화학무기는 남아있고 핵무기가 없어져도 방사포 남아있고 장사포 남아있고 장사포는 이제 장거리포고 방사포는 우리말로 하면 그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그리고 또 뭐 게릴라 부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것이 레짐 체인지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되는데 그 노골적인 것이 지난주에 나온 12월 10일 날 미국에서 북한 재무부가 북한에서 그 인권 유린과 그리고 사람들을 검열 활동을 하는 그 장본인들 3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개인을 그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개인을 제재한 거예요. 보통 제재를 하면은 그 뭐 회사들을 제재하거나 은행을 제재하거나 그러죠. 뭐 방코델타 아시아 같은 그 은행이 제재돼 가지고 아주 혼쭐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컨더리 보이콧 걸리고 그러는데 아예 개인을 제재했는데 최용해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이 3사람을 12월 10일자로 미국 재무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검열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최용해 부위원장, 그 최용해라고 키가 이제 땅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북한의 2인자 혹은 3인자 정도로 이제 그 북한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몇 년 전에 2015년에 한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전승기념일에 참석했는데 그때 북한은 최용해를 대표로 보냈습니다. 그 최용해가 갔는데 최용해가 갈 때 김정은이 그렇게 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가서 이제 세상이 변했다는 걸 가르쳐주고 오시오. 세상이 변했다는 걸 가르쳐주고 오시오. 그런데 그 시진핑 만나갖고 최용해가 아주 빳빳하게 고개를 세우고 쳐다보는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뭐 북한이 꼭 좋은 사이만은 아닌데 이 최용해라는 북한에서 막강한 사람을 미국이 개인 제재 대상으로 걸었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이 2017년 1월 이후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돼 가지고 약 한 500개 정도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회사 중에서 북한하고 거래하는 회사 제재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 제재 대상은 꼭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은행도 아니고 사실 그 방코델타 아시아라는 은행은 제재 당하기 전까지 그런 은행이 있는지도 모르는 뭐 잘 모르는 은행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 돈 세탁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은행이 돼버렸습니다. 뭐 망할 뻔하고 그랬지만은 미국 재무부가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개인들한테 그 이 제재를 하는데 리정원 뭐 이 사람 우리 전혀 모르던 사람이죠.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지사 부대표 뭐 이런 사람이
이리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개인들한테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르는 개인이 아니라 요번에는 북한의 2인자인 최용해 그리고 정경택 국가보위상, 아마 이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은 국정원장쯤 될 겁니다. 박광호 선동부장,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선동부가 아주 막강한 부서가 되죠. 그 아주 높은 사람들을 그 인권유린과 검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이 보이콧 대상에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가 그 미국 재무부의 그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서 그 재무부가 북한의 이 관리들을 제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serious human right abuse, serious 아주 심각한 인권 유린을 했고 그리고 censorship 뭐 검열을 했다 뭐 이렇게 하여간 뭐 북한은 다 검열 당하죠.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게 다 검열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션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침 12월 12일 오늘 지금 우리 방송 촬영하는 시간은 12월 13일인데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어제죠. 어제가 오토 원비호가 살아 있었으면 24살이 된답니다. 그 24살도 안 된 녀석이 북한 가서 고문받아서 죽은 겁니다. 올 때 뇌사 상태에서 돼가지고 와가지고 죽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껏 그 북한에 대한 분노심을 이제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 최용해가 나오는 바람에 그 최용해 얘기를 좀 하고 그러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 2010년대 초반 그 5학기를 그러니까 뭐 봄, 가을을 쉬지 않고 이제 그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그 북한 정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물론 교양 강좌이기 때문에 뭐 법과대학 학생서부터 음대학생, 공대학생들이 다 와서 이제 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북한 정치를 가리키면서 북한 정권의 그 속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했던 그 내용들을 지금 다시 좀 이렇게 꺼내서 오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그 2인자 그룹이 있는데 지금은 2인자가 그룹으로 돼 있어요. 2인자가 그룹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1인자, 2인자 한 명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2인자지가 정확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2인자가 대부분 정확했어요. 왜 정확했냐면은 김일성 때는 아들 김정일이가 당연히 2인자죠. 우리는 김정일이가 더 센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누가 더 센지 모르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제 김정일이가 있을 때는 김정남이가 2인자로 오래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배다른 형이죠. 그러다 이제 쫓겨난다면은 또 그 어느 날 뭐 날짜를 잡아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김정은이가 또 2인자로 확실히 자리가 굳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인자가 누군지가 확실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최용해가 2인자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최용해는 당 조직 지도부장, 그러니까 역시 북한은 당의 나라니까 당 조직 지도부장. 그다음에 우리가 그 요새 이름을 많이 알게 되고 텔레비에도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김영철. 연평도 포격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당 통일전선부장입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그 미국 재무부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제재 대상이 된 정경택 국가안전보위상, 국정원 그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도 이제 2인자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김수길이라는 사람이 그 인민군 총정치국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2인자 그룹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인민무력상을 사실은 요 지난 6월 때까지 하고서 이제 관뒀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2인자 그룹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2인자 그룹이 한 너댓 명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인자 그룹에 들어가는 2명을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김정은 정권의 뿌리를 그냥 흔드는 겁니다. 그 밑바탕을 흔드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지금 2인자 그룹에 5명 정도 너댓 명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2명을 찍어가지고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제재 대상이 되면은 상당히 그 쑥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철갑상할 고급 음식 있죠.
그런 거 팔지 못한다. 고급 만년필도 사면 안 된다. 피아노도 사면 안 된다. 그 미국이 북한한테 못 팔게 하는 물건 보면은 별게 다 있습니다. 고급 만년필, 고급 테레비, 그리고 뭐 철갑 상어알, 고급 회,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회, 그리고 뭐 말, 종마, 그 말 중에서도 이제 좋은 말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도 금지, 그러니까 판매 금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거 당하면 좀 기분 나쁘겠다 할 정도의 그런 품목들이 들어가요. 예,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북한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인민무력상하고 이제 총정치국장이 둘 다 군인인데, 총정치국장은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에는 정치장교라는 거가 있습니다. 장교 중에. 그리고 이제 전투하는 장교가 있고, 그런데 서열상으로 정치장교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총정치국장이 인민군에서 제일 높고, 뭐 북한은 군사력이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인민무력상, 이건 우리말로 하면은 국방장관쯤 되는데, 이 사람은 아예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그런데 그 국방장관이 이제 이 총정치국장보다 하나 밑입니다. 보통. 근데 여기 그 김숙이라고 박영식이 전부 2인자 그룹에 들어갔으니까 뭐 서열이 거의 비슷한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재미있는 그 통계가 하나 있는데, 북한에서 말이죠. 그 북한의 정치 권력은 그 국민들이 서포트 해가지고 정치 권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를 정말 잘 살고 잘 먹게 해줘서 그래서 저분이 좋아, 또 찍어야지, 그런 것이 북한에는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정치 권력, 그 정당성은 어디서, 뭐 정당성이라기보다도 정치 권력은 그야말로 모택동이 말했듯이 총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무서운 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탁월하게 군인을 이제 존중해 줍니다. 왜? 김정은 정치 권력의 기반이 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선군 정치, 뭐 이게 군이 제일 앞에 쓴다는 그런 뜻이죠. 선군이라는 게 착할 선자가 아니라 앞선다는 그런 선입니다. 군이 모든 것에 앞선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군이 먼저 먹어야 되고, 기름도 군이 먼저 쓰고, 모든 것이 군인 위주로 돼 있죠. 그런데 그 정치 발전 이론이라든가 정치 안정 이론 이런 데 보면은 조금 우리가 그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아무리 엉터리 정권이라도, 아무리 못난 정권이라도 군부의 지지를 잃지 않는 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일수록 군부한테 잘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김일성, 또 김정은, 그리고 김정일을 바로 옆에서 보조하는 그 군인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인민무력상입니다. 총정치국장이라기보다도, 총정치국장은 정치장교지만은 그 군사력을 직접 동원하거나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장교는 인민무력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인민무력상이 딱 따라 붙는데, 예, 지금 북한의 그 인민무력상을 쭉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1967년부터 그 인민무력상이라는 제도가 이제 완전히 생겼습니다. 그 초대 인민무력상이 최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최현.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오진우.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최광.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김일철. 그 다음에 김용춘이라는 사람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인민무력상을 했습니다. 요 5명이 몇 년을 했느냐? 44년 동안 5명이 인민무력상이라는 직책에서 있으면서 바로 김일성, 김정일 바로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바로 이 5명의 인민무력상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권력을 유지한 것이죠. 44년 동안 5명이니까 한 사람이 근무기간이 몇 년이겠습니까? 8.8년이죠. 즉, 이 인민무력상은 정권이, 그러니까 김정일이 또는 김일성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등을 돌리면 끝나는 거니까, 게임이. 그래서 인민무력상이 44년 동안 5명이었는데, 그런데
김영춘이라는 사람이 2009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인민무력상을 했는데 바로 김정일이가 죽을 때, 김정일이가 마지막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죽을 때의 당시의 인민무력상이 김영춘입니다. 죽은 것이 2011년 12월 17일인데 그 다음에 4월 달에 김영춘이가 이제 물러나고, 그리고 김정각이라는 사람이 2012년 4월에 이제 인민무력상이 돼가지고 이제 김정은이가 임명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인민무력상을 7명째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각, 그다음에 김격식, 장정남, 현영철, 박영식, 지금 2인자로 들어간 박영식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로광철이라는 사람이 금년 6월부터 현재 인민무력상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6명을 갈아치웠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있을 때 임명됐던 그 김영춘까지 하면은 7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12월 달에 권력을 잡았는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딱 2018년이니까 만 7년 됐죠. 7년 동안에 인민무력상을 7번 바꿨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군을 장악했다는 그런 의미 아니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민무력상이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무려 8년 이상을 옆에다 끼고 돌던 정말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인민무력상인데 이거를 7명이나 갈아치웠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현영철 대장이라는 사람, 원래 이 사람은 별 5개였습니다. 북한에는 대장보다 높은 계급이 2개가 있습니다. 차수하고 원수가 있는데, 차수, 별 4개보다 위가 차수입니다. 차수보다 위가 원수입니다. 이렇게 그 군 계급이 높은데 현영철 같은 사람은 한때 차수이기도 됐습니다. 근데 계급이 내려가요. 말 안 들으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장으로 있다가, 그런데 저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뭐 거의, 그러니까 뭐 2가지 소문이 있는데, 이 명사수들이 6명이 15발씩 쐈다는 설도 있고 아예 포로 쐈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주 초잔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기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뭐 널리 회자되던 이야기는 현영철 대장이 그 김정은이가 연설하는데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런 말대꾸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김정은이가 보기에 이놈은 이거 나한테 반항하는 놈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자기보다 나이가 수십 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처절하게 처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2015년 6월부터 현영철이가 이제 사형 당한 다음에부터 이제 한 3년 있다가 이번에 로광철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권력이 안정적인 권력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8년을 썼는데 아버지 할아버지는 자기는 1년밖에 그 자기 그 인민무력상을 옆에다 두고 있지 못하니 이게 뭔가 이상한 거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분석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강의하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인데, 그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뭐 정말 왈가왈부 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김정은을. 대장이 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1984년 1월 8일생이니까 우리나라 계급으로는 중2쯤이 맞습니다. 중2. 근데 중2가 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즉 2인자로 확립이 된 겁니다. 그 이때까지는 누가 2인자인지를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9월 30일 날 김정은 사진이 이제 완전히 공개가 됐죠. 여러분이 이 사진에 한번 보실 겁니다. 김정은의 동그라미 한 거가. 이때 그 김정일이가 막 아프고 그랬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후계자를 물려주는구나 하는 그 사진입니다. 이 참 독재 권력, 정치 권력인데,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도 죽은 날 발표 안 합니다. 2011년 12월 19일
그날 뭐 북한이 무슨 특별 방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게 뭔가 하고 전부 또 귀를 쫑긋 하고 있었는데 12월 19일 날 정오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17일 오전 8시 30분에 기차에서 과로로 김정일이 사망했다라고 북한에서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이틀하고도 한 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한 50시간쯤 지난 다음에 근데 어디서 죽었는지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기차에서 죽었다는데 그럼 기차가 어디를 가고 있는 기차인데 서 있는 건지 움직이는 건지 어디 가는 건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시신 부검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북한이 발표했는데 저희들은 그날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한에서 어떻게 김정일의 몸에 칼을 댑니까? 이건 칼을 댈 수 없는 겁니다. 그 시신 부검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장이 그 다음 날이죠. 12월 20일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 멈춰 있는 기차에서 죽었다라고 이제 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죽었는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개된 시신이 이제 사진으로 나온 것이 12월 20일입니다. 지금 뭐 아직도 그 금수산 궁전이라는데 이제 지금 저렇게 그 여러분 사진 보실 거예요. 그냥 잠자는 사람처럼 해서 그게 누워 있는 것이죠.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이 책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서강대학교 교수하시고 한림대학교 총장하셨던 이상우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그 쓴 북한에 관한 책인데 제목이 북한 정치 해놓고서 부제가 신정체제의 진화와 작동 원리. 북한은 신정체제입니다. 신이 정치하는 나라예요. 신이. 띠오크러시라고 그러죠. 지금 김정은이도 신입니다. 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권리가 아니라 신인 할아버지가 물려준 권위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닌 거예요. 신정 정치라는 거는 그 하늘의 정치죠. 신정, 띠오크러시. 그래서 북한은 신정 체제가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진화됐고 작동하는가 하는 거기에 관한 책인데 저는 뭐 우리 그 학생들한테 서울대학에서 이걸 가르칠 때 교과서가 없었습니다만은 한 권을 읽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 된다라고 제가 그 했던 그 기억이 나는 책입니다. 그 죽었을 때 내가 이제 김정은 권력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실 겁니다. 김정은이 그 자기 아버지 시신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그 군인 둘이 있고 뒤에 그리고 그 옆에 그 얼굴에 동그라미 그린 사람이 장성택입니다. 고모부죠. 고모부가 얼마나 그 김정은하고 가깝고 김정일하고도 가깝겠습니까? 김정일이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김경희라고. 김정일에는 그 남자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 동생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김경희라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있었는데 바로 김정숙의 아들 딸들이죠. 김정숙이는 북한에서 그 김일성의 바로 그 혁명 동지이자 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북한에서는 최고의 성인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 김정숙 군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마을 그 한 군 이름이 김정숙 군이죠. 그렇게 그 이제 북한 혁명의 어머니로 치는데 그 아들 셋이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그 아들 하나가 어렸을 때 연못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이제 그 김정일이가 그 김경일을 아주 너무 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김정숙이가 죽은 다음에 그 김일성이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죠. 김성애라고. 김성애는 계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모 밑에서 자기는 비록 그 김일성의 맏아들이지만은 그 힘들게 크는 거예요. 어렵게 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말끝마다 나한테는 경희밖에 없어 그랬답니다. 나한테는 경희밖에 없어. 김경희가 오직 유일한 피부치고 그 김성애라는 계모 밑에서 자기 스스로 학대받는다고 느꼈겠죠. 아무리 그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경희의 남편이 장성택입니다. 그 장성택이는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죠.
한국에도 이제 왔다 가면서 남한 가보니까 잘 삽시다. 우리도 개혁 개방 합시다 하는 얘기를 저 사람은 김정일이한테 할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 김정일은 아이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하고서 그래도 숙청을 하더라도 뭐 언제든지 다시 오고 이렇게 그 정말 권력을 박탈당하지 않을 그럴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김정은이는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고사포로 비행기 쏘는 포로 쏴서 죽일 정도로 잔인하게 자기 고모부를 죽였는데 바로 그때는 장례식 할 때는 뭐 권력 서열로 2인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옆에 이제 그 군인들하고 서 있는 그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성태이가 군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별 4개를 달고 서 있어요. 이게 북한 그 중앙방송에 있는 걸 캡처한 사진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를. 그 장성택이 민간인 겸 군인 대장이고 바로 그 옆에 리용호 차수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리용호 차수는 김정일이가 아주 좋아했던 장군입니다. 그 인물도 아주 출중하게 생겼고 김정은 그런 말이 있어요. 김정일이가 거의 이제 자기가 그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죽을 때를 대충 예측을 하고 내가 죽거들랑 저 어린 김정은이가 그때 뭐 20몇 살밖에 안 됐으니까 저 어린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끌고 갈 수가 있겠소. 당신이 장군이 옆에서 많이 돌봐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리용호 차수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근데 리용호 차수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장례식 하는 사진도 보실 겁니다. 그 미제 캐딜락에다가 이제 식구 장례식을 가는데 이쪽에 민간인 4명 섰죠. 그리고 이쪽에 군인 4명이 섰는데 그 군인 4명 중에 맨 앞에 섰던 사람이 리용호 차수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중에 맨 앞에 섰던 사람이 김정은이고 그리고 김정은 바로 뒤에 섰던 사람이 장성택입니다. 그런데 그 리용호 차수, 그러니까 리용호 차수가 김정은 권력의 바로 기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숙청을 당합니다. 왜 숙청당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 권력을 잃었고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 권력이라는 게 자기를 정말 떠받쳐줄 수 있는 그 권력이 오히려 무서운 권력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그 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류에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지금 뭐 김정은이 서울에 오냐 마냐 그러는데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면은 서울에 안심하고 하고 오려면은 그 2인 그룹 그 넘버 투맨들을 전부 다 감금하고 와야 됩니다. 왜? 서울에 와서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권력 구조가 그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올 수 있을까? 뭐 서울에 와서 안전하다 불안하다를 떠나서 그러면 그렇게 자리를 비워도 괜찮을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바로 2인자 때문에 자기가 사는데 그 2인자를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그 북한 권력의 딜레마입니다. 아무리 그놈이 신종 권력이라 하더라도 신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신이 아닌 걸 다 아는데 신종 정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과연 잘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의문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영철 대장 뭐 이 사람 차수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내려오기도 하고 이 사람이 그 김정은의 5번째죠. 이 5번째 국방장관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장성택입니다. 장성택은 바로 고모부인데 또 민족 배반자의 누명을 쓰고 북한 육군사관학교에서 쏴 죽였습니다. 북한 육군사관학교에서 저쪽 총 쏘는데 사격장에다가 저 사람을 세워놓고 총으로 쏜 게 아니라 포로 쐈습니다. 그 포는 JPU-4라는 소련제 고사총이라고 그러죠. 북한말로. 그 엔티 에어크래프트 건입니다. 비행기를 향해 쏘는 그러니까 대공포죠. 대공포. 대공포면 이 포탄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거를 사람을 향해서 놓고 그리고 90발을 쐈다고 돼 있습니다. 90발. 90발이니까 뭐 시체가 있겠습니까? 그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민족 배반자는. 그리고 그 피자국은 있겠죠. 피가 이제 흥건히 흘렀을 겁니다. 그거를 화염방사기로 또 말렸대요. 제가 이거를
영어로 읽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그 미국에서 나온 그 보고를 보고 그런 미국 뭐 그걸 다 봤겠죠. 그런 참 황당한 장면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장성택이 이렇게 날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인자들이 언제든지 피해를 보는 사람으로 지금 북한에서 되는 겁니다. 그 숙청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잔인한 그 피해 역사가 북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뒤지다 보니까 그 북한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은 쏘지 않아 그러는데 북한이 노동신문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미사일이 3개가 딱 있는데 뭐 여러분 그림 보실 거예요. 전부 다 주체조선이라고 딱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타격 목표는 명백하다 그러고 물음표 느낌표 딱 했죠. 그런데 그 타겟이 하나는 서울이고 하나는 워싱턴이고 하나는 동경입니다. 동족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죠. 바로 이런 북한에서 신문에 난 사진을 보더라도 북한 핵이 가지는 위협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이 이 전체주의 체제인데 바로 이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유리하는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핵을 만들었다. 어떤 괜찮은 민주주의 국가가 핵을 만들었다 그러면 미국이 저 나라가 국가 안보가 얼마나 어려우면 저걸 만들었을까 하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권 문제고 뭐고 다 이제 꼬이는 건데 보겠습니다. 제가 북한을 전체주의적이고 신정적인 성격을 가진 나라라고 이제 뭐 이 책에서도 보고 저도 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은 전체주의 신정적 그 국가다. 이거는 그 칼 프리드리히라는 사람하고 쯔비그니 브레진스키는 이제 국제정치학자로 이름을 날렸고 카터 대통령의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이름을 날린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인데 1960년대에는 이분이 비교정치에 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정치라는 것은 어느 나라의 그 정치 체제를 연구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칼 프리드리히라는 학자하고 브레진스키가 1965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출판된 책인데 책 제목이 토탈리타리안 딕테이터십 앤드 오토크라시,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 뭐 오토크라시도 우리말로 특별히 다르게 번역되지 않습니까? 그냥 독재 체제입니다. 이 책이 나왔는데 이제 1965년에 이 판이 나온 것이죠. 여기에 그 독재 체제를 아주 좀 근엄한 말로 또는 무서운 말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독재 체제의 기본은 그 어떤 체제인데 인간의 사상과 태도를 장악하고 인간의 사상과 뭐 태도라기보다 행동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인간의 사상과 행동을 장악하고 사상을 타락시킴으로써 인간을 서서히 파탄시켜 나가는 오직 지도자만이 의사결정을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질 뿐인 그런 정치체제. 참 말이 무섭죠. The essence of totalitarianism is to be seen in such regimes, total control of the everyday life of its citizens. 그러니까 자기 나라 시민들의 everyday life, 우리가 뭐 하는 걸 모든 거를 국가가 토탈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어디 가서 누구 친구 만나는 것도 컨트롤 당하고 우리 가족하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컨트롤 당하고 total control of the everyday life of its citizen, of its control, 뭐 particularly of their thought, 이것까지 생각까지 컨트롤하는 거예요. And the attitude, 행동, 내가 뭐라는 것까지, 옷까지 규율합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 보면 옷이 다 똑같죠. 다 똑같은 옷 입고 다닙니다. 다 빨간 거 이렇게 목 차고 다니고, 그것까지 다 규율을 당하는 겁니다. As well as their activities. 그래서 creeping rape of man by the perversion of his thought and his social life. 인간의 사상과 태도를 장악하고 사상을 타락시킴으로써 인간을 서서히 파탄시켜 나가는 체제. 브레진스키하고 프리드리, 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나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치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북한하고 너무나도 똑같다는
그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토탈리타리안 딕테이터십 앤드 오토크래시라는 책에서 전체주의는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진 체제를 우리는 토탈리타리안 딕테이터십,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예, 제가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도 독재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독재했죠. 북한은 토탈리타리안 딕테이터십이고 한국의 그 박정희 정도는 박정희 때 이제 제일 강력하게 독재를 했다고 치는데 그걸 오소리타리안 딕테이터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 해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하고 전체주의적 체제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전체주의 체제에는 기권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주의는 기권도 못해요. 가서 무조건 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에서는 자기가 정말 싫으면 투표하러 안 가면 됩니다. 투표하러 안 나왔다고 벌 받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나가서 반대했다가 벌 받을 수 있어요. 감옥 잡혀가고. 근데 침묵을 했을 경우에는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주의에서는 침묵할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사상과 행동이 다 컨트롤 당하는 것이 토탈리타리안인데 그런 성격 6가지를 보여주고 이거야말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우리가 가끔가다 북한 방송 보면은 저 사람들이 저걸 정말로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뭐 보면은 목소리도 이상하게 내면서 애들도 목소리 이상하게 내면서 저게 정말일까? 그 우리 참 근데 그 브리진스키 교수는 그것이 사상이 타락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을 못하면 타락한 것이죠. 예, 이 6가지 뭐냐면은 북한 정치 체제가 이제 전체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상호 교수님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저는 뭐 이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쳤습니다. 통치자는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법이나 선례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전제자가 된다. 지가 다 하는 거죠. 전제자가 된다. 그리고 이 전제자가 통치하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6가지 조건. 첫째,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공식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공식 이데올로기의 존재. 북한에 있죠. 주체사상. 북한의 이제 당 규약을 보면은 주체사상을 전 세계에 뻗뜨리는 것이 북한 노동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뭐 남한까지만도 아니에요. 전 세계랍니다. 그리고 2번째 조건, 1인 지배의 유일 대중정당. 그렇죠. 김정은이 지배하는 조선 노동당이 있는 겁니다. 뭐 히틀러는 나치당에 있고 스탈린은 소련 공산당이 있었고 모택동은 중국 공산당이 있는 것이죠. 1인 지배의 유일 대중정당이 존재하느냐 여부. 3번째, 당과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체제. 당과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체제.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못 믿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못 믿습니다. 당과 비밀경찰에 의해서 다 감시당하고 테러를 당하니까. 그 4번째, 대중매체의 독점. 그렇죠. 뭐 나치스도 매체를 독점했고 지금 북한에 김정은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대중매체가 독점당하고 있습니다. 그 5번째, 무장력의 독점, 군사력, 폭력의 독점. 북한 노동당 외에 누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그리고 6번째, 전체 경제의 중앙 통제. 그러니까 경제도 국가가 다 관할하는 겁니다. 모든 국가의 그 모든 생활을 이제 정말 모든 그 뭐 경제 생활뿐만 아니라 뭐 지적인 생활 뭐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거죠. 6째가 전체 경제의 중앙 통제. 이 6개가 있으면은 전체주의가 되는데 북한이 6개가 다 있습니다. 단 최근에 와서 그 6번째가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경제의 중앙 통제. 전체 경제 중앙 통제가 안 되는 거는 원래 그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국가는 배급 주는 나라죠. 배급을 못 주면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근데 북한이 배급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배급 못 주면
사회주의는 더 이상 아니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밥을 나라가 못 먹이니까 그래서 너네들이 알아서 네 힘으로 먹고 살아봐라. 그걸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경제 자유화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유화가 아니라 나라에서 밥을 못 주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장마당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자본주의가 생긴 것이죠. 근데 지금 지하 자본주의가 김정은의 컨트롤을 넘는 김정은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막 확산돼 나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사실입니다. 요거 벌써 한 몇 년 됐는데 거의 뭐 한 8, 9년 된 책입니다만은 그 란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련 지금 러시아인이죠. 소련 출신으로 북한 가서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대단히 잘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는 호주 가서 이제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한국 국민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역사학과. 이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책도 많이 쓰고 영어로도 책도 많이 쓰고 한국말로 된 책도 많이 썼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이 북한 워크아웃이라는 책입니다. 뭐 워크아웃 그러면 나가버려 뭐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북한이 이제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 쭉 이제 제가 그 책에서 인용을 했고 이 책에서도 내용이 나오고 지금 여러분한테 인용해서 읽어드리는 거는 이분이 조선일보에 그 칼럼 썼던 겁니다. 딱 8년, 9년 됐군요. 2009년 12월 8일자니까 벌써 그때부터 북한의 경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김정은이가 이 경제 체제를 지금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핵 만들면서 미국한테 제재당하고 국제사회로 제재당하면서 더 망가지고 있는데 그 은근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라에서 이것도 안 주는데 시장 가서 먹고 사는 겁니다. 시장 가서. 그게 시장의 무지막강한 힘입니다. 그런데 이 랑코프 교수가 이렇게 썼어요. 북한 통치배들에게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편리한 옷을 재봉하는 아줌마들이 미국 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뢰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북한의 아줌마들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김정은한테 너 관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섭 좀 하지 마세요가 이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하고 국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통치가 아니죠. 국민 따로 정부 따로. 그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런 체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더 강하게 국민을 억압을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고 노예 노동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핵 문제까지 걸려가지고 미국이라는 뭐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죠. 세계가 다 지금 유엔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저 체제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북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요약해서 말한다면은 북한 체제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저런 제대로 되지 않은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그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부터 북한을 다른 나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건데 여기 뭐 사진 하나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성직자들이 여기다 다 십자가 차고 그랬어요. 뭐 신부님이나 이렇겠죠. 이 사람들이 나치스 때 나치스식으로 인사라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나치스가 전부 다 이러고 인사하죠. 하이 히틀러 하는데 신부님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거 참 그렇죠. 저 사진 보면은 저 그 정치 체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매스 랠리, 집단 하여간 뭐 몇만 명이 나와서 10만 명이 환영하러 나왔다. 이거 인권 유린이죠. 뭐 거기서 무슨 매스 게임 하고 그러는 거, 거기 한 사람이 틀리면 그건 뭐 엉망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화장실은 언제 갈까? 5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기저귀를 차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사진 보세요. 나치스가 정말 몇만 명이 모여서 사진 찍은 거, 북한 이 김일성 광장에 저렇게 가득 모여가지고, 그래서 집단 동원, 상징물,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 뭐 북한을 상징하는 것이죠. 북한 가서 보면 평양 보고서 사진만 보면은 와 멋있네 그러는데 저거는 만든 도시죠. 저기 그
그 자연적인 맛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게? 천리마 동상에다가 뭐 그냥 전기가 자꾸 끊어져갖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 못하는 고층 건물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멀리서 보면은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전체주의, 집단주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양의 주체 사상탑, 뭐 이 사진 또 보죠. 저 사상탑은 그 만든 돌 개수가 김일성의 뭐 생일 뭐 70몇 회인가 그때 만들 때 살아온 날의 날짜, 1년에 365개니까 70몇 개 곱하면 2만 몇천 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숫자가 그 개수를 맞춰서 만들었대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뭐 도시 계획을 철저히 한 그런 데가 되겠죠. 혁명의 수도니까. 그렇지만 그 뒤로 가보세요. 다른 마을 가보고 이런 것들이 나치스가 그 유태인을 구덩이 파놓고서 앉혀놓고서 총으로 쏘는 겁니다. 뒤에서 이런 사진들, 이런 체제가 인간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체제를 해방을 시키고 북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로 저 체제를 통일하는 거, 그것만이 통일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뭐 미국이 이번 주에 북한에 대해서 한껏 인권이라는 주제로 북한을 옥죄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북한 정치 체제의 속성, 신정입니다. 신정. 하느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 지가 하느님이라고 하고서, 그래서 그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뭐라고 그럽니까? 태양절. 그리고 김정일이 태어난 날을 광명성절. 광명성이 샛별이죠. 이제 김정은이 태어난 날은 뭐로 바꿀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게 신정입니다. 신정. 국민한테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이런 체제인데, 이런 체제가 그 인간 사회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고 행복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이번 주에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마디로 인권 정책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을 조금 이제 해설을 하다 보면은 레짐 체인지, 그게 다구나, 그게 답이구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 레짐은 왜 체인지되어야 하느냐는 그 정치 체제의 그 속성 이론, 이거를 제가 그 몇 년 전에 가르쳤던 기억을 되돌려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